자, 그래서 8주차 수업 자료 지금 게시해 놓은 거 여기까지가 시험범위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방금 전까지 진행한 거, 지난주 진행한 거를 현장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부담은 안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뷰 간 데이터 흐름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주파해보고, 그 다음에 혹시나 여유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과제 봐드리거나 아니면 시험 전에 그래 그거 먼저 합시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자, 시험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은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가 좀 곤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응시자들이 모두가 동등한 내용을 전달받은 상태에서 스타트를 해야지 이제 나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지 공정한 수업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유형 이런 거 나오나요? 라든가 그런 짜잘한 문제, 짜잘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답변해드리기 어렵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업용 톡방에 물어보셔도 이게 완전 익명의 단점이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우리 반 친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답변을 해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지금 혹시 궁금한 거 있다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안내문상으로 앵간한 내용들은 적어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필기 시험 본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이 손으로 자바 코드를 적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손으로 XML, .xml 파일 내용을 적는다라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출제를 하지 않기는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디자인 화면을 여러분이 손으로 그리는 걸 할 거냐? 걔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화면에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거냐? 버튼을 어디다 배치할까요? 막 그런 식으로 그림으로 여러분이 답하는 거 역시나 아직까지는 출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 다만 이제 여러분이 자바 코드를 손으로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 막 엄청 복잡한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단 한 번도 우리 손으로 직접 키보드를 쳐서 모든 글자들을 다 적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버튼 6글자 적는 것도 대충 BUTT까지만 친 다음에 적당히 목록에서 확인하고 엔터키를 쳐서 그 짧은 6글자도 자동 완성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필기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그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시험 당일 날에는 여러분이 답안을 적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바 동네 이름들, 안드로이드 동네 이름들 목록을 적당히 참고 자료 같은 느낌으로 별도로 인쇄를 해서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자, 거기 적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도움이 된다는 말은 할 수가 없기는 합니다. 일절 쓸데없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수업 시간에 다뤘던 것들을 적당히 나열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그 긴 이름들 막 방금 봤던 뭐 프레임 레이아웃 점 레이아웃 파람스 막 그 모든 글자들을 다 외우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단 하나도 외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uncreate라든가 그런 우리가 맨날 똑같이 적혀 있었고 걔가 우리 수업에서 이런 그러니까 전체 안드로이드 앱의 실행에서 이런 위상을 갖는 중요한 친구다라고 설명을 했었던 그런 짤막짤막한 이름들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해두고 수업에 임하시는 게 아마도 조금 더 문제에서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건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여기 중괄호 안에 적는 내용이 전체 앱의 흐름상 어떤 의미를 가져가는 거냐. 그 다음에 문장 단위로 본다라면은 여기 적혀 있는 문장은 언제 실행되는 것이냐. 예를 들면 뭐 발사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실행되는 걸 수도 있고 앱을 딱 맨 처음 켰을 때 한 번 실행되는 걸 수도 있고와 같은 차이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름하는 분수령에 해당하는 중요한 이름들은 살짝 캐치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메서드 이름은 그 정도까지만 챙겨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뷰라든가 뭐 체크박스라든가 그런 이름들조차도 일단은 여러분이 외울 필요 없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름들이 미리 문제에 담겨 있는 상태로 전달되거나 아니면 별도의 참고 자료 안에 그런 것들 우리가 평소에 선언 이런 식으로 적어봤어요. 심지어 find view by id 막 그런 것도 이제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몇 가지들만 기억에 살짝만 남겨둔 채로 이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 채로 우리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자바 코드를 펜으로 적어야 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출제될 거냐는 적당히 우리 작년, 재작년 기출 열어보시면 대충 비슷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올해에도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참고자료로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 또 궁금한 게 있을까요? 시험 뭐 우리 여기서 볼 거고 제가 우리 이걸 혹시 결정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3시간 수업이고 시험은 3시간을 다 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험을 스타트를 할 거냐를 결정을 안 했겠죠 아마도? 그래서 그거는 우리 수업용 톡방에다가 투표랍시고 해서 올려둘게요. 그래서 9시 시작, 9시 반 시작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우리들 다수의 가장 많은 친구들의 선택을 받은 시간대를 잡아서 다음 주 시험 시작 시간대로 잡도록 할게요. 일단 다음 주는 다른 수업 같은 건 안 하고 시험만 보고 집에 갈 겁니다.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냥 까만 펜으로 적으시면 돼요. 굳이 색깔 같은 거 보라색 펜 들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거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 정도 남겨두고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유튜브 영상으로 남겨두면 여러분 집에서 구경하시면 모두에게 전달되는 셈이니까 그래서 8주차 제목 한번 접근해보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세트를 일단 마감을 짓고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채로 시험 한번 시원하게 정리해서 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세트 접근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금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스케일 측면에서의 한 단계 확장을 시험 본 이후부터 진행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시험이고 다다음 주는 이제 여러분 바로 여러분 개인별 점수랑 본인 문제지 어떻게 채점됐나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들고 와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제가 매 학기 매 시즌마다 이제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주는 적당히 여러분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굳이 왜 이 F로 수업을 3학점짜리에 신청했냐 하면은 뭔가 각자의 지금 현재 희망사항이라든가 뜻이라든가 진로라든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생각이 있어서 누른 걸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이거 잘못 눌러갖고 들어온 친구는 아마 없겠죠. 아니면 뭐 제가 뭐 팝업 광고라든가 그런 걸 띄운 적도 없으니까 본인의 선택으로 이 수업을 신청했는데 그거랑 관련한 본인의 사연 같은 게 있다. 예를 들면 봐봐요. 내가 지금 학부 졸업하고 지금 복수 전공이라든가 마이크로 전공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걸 졸업하고 컴퓨터과 우리 컴수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데 대학원에 진학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 뭐 소위 요 IT 업계랑 관련한 근황이 궁금하다라든가 내가 뭐 유학을 갈 거면 어느 나라 유학을 가는 게 좋을 거냐 등등과 같은 우리 수업 안에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 바깥에서의 내용 포함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미리 적어두시면 제가 수업 시간 다다음 주 수업 시간에 시험 본 다음 주에 그거랑 관련해서 답변해 드리는 그런 소소한 이벤트 시간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는 아마도 진도를 아예 안 나가거나 여러분이 물어보는 게 많다면 아예 안 나가거나 아니면 세 번째 세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정도만 하고 퇴근을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수업용 톡방에다가 올려둘게요. 그래서 그거 할 예정이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세 번째 세트가 시작됐고 세 번째 세트 진행하면서 여러분 이제 앱 뭐 만들 건지를 살짝 저랑 같이 주제를 고민한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수업 후반부는 여러분 오셔가지고 각자 본인 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서 앱 한번 구성하고 중간중간 궁금한 거 저한테 물어보시는 식으로 그렇게 기말 시즌까지 쭉 이어진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세트 마지막을 같이 한번 마침표를 찍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있어요라고 적혀있긴 한데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이거를 빠르게 진행하면 지금 벌써 11시란 말이죠. 그래서 저 최종 목표는 일단은 같이 진행하기보다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능히 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그래서 미리 저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둔 채로 조금 이따 바로 켤 수 있게 준비를 해두고 오늘 설명을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레이아웃 살짝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추가적인 어트리뷰트들을 조금 구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진이랑 지난주 이제 패딩을 써봤었죠. 마진이랑 패딩이랑 차이점 살짝 얘기해봤었고 그 다음에 너비랑 높이도 역시나 우리가 그 객관식 이지선다 문제지를 풀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나는 얘는 80 곱하기 80으로 하고 싶어.
여러분이 직접 원하는 숫자를 때려 넣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걔랑 관련한 짧은 얘기 살짝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친구들은 예를 들면 버튼 BT에다가 점 찍고 지정하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제 그러지 않고 다른 방식을 써서 우리가 그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했었어요. 자바 코드에서는 일단 그게 명백하게 드러났었고, 일단은 .xml 파일에서도 여러분이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얘네 둘은 살짝 뭔가 달랐던 것 같아 라고 느낌이 아마 오게 될 겁니다. 그거랑 관련한 얘기 살짝 진행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직접 자바 코드 쳐서 구성해 둔 건 아닌데 이런 포함 관계 속에서 서로 연관성을 갖는 각각의 뷰들 사이에 그 전체 새로운 뷰의 실제 너비랑 실제 높이, 그 다음에 실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데이터 흐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때그때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를 살짝 주지를 해둔 채로 두 번째 세트가 끝난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거는 지난주에도 살짝 얘기했던 그 느낌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로 시작해보면, 자, 세 가지 친구들을 우리가 직접 사용해 본 거예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굳이,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가장 늦게 나오기는 했어요. 아무튼 프레임 레이아웃이랑 리니어 레이아웃은 옛날부터 존재했고, 그 다음에 우리 파레트에 보시면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 친구는 옛날부터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잘 안 쓰인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워낙 이제 화면 크기가 너무나도 작다 보니까, 모니터 크기가, 그래서 좀 더 계획적으로 2차원적으로 가로 세로 같은 거 조건을 잘 지정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이제 로그인 화면 같은 거 보면 버튼들 다 길쭉길쭉하게 뽑잖아요. 그죠? 화면 자체 해상도도 충분히 넓어졌고, 사람들이 한 화면에 많은 버튼들, 막 많은 텍스트들 한꺼번에 띄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메타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그런 시류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아무튼 세 가지를 직접 사용을 해봤다라고 이제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왜 굳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냐 라고 물어본다라면 요거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 기계들마다 화면 전체 가로랑 세로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해상도 전체 그 칸수라든가 픽셀 수라든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화면을 어떤 느낌으로 구성할 거냐에 따라서 단순히 예를 들면 채팅방 목록을 위아래로 나열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라면 그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의 이기심이 발동을 할 거예요. 또는 화면 내에 여유 공간을 최소화해서 내 저 사람한테 동일한 화면 네모 안에다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득가득 우겨서 넣어주고 싶다라면은 역시나 단순히 위에서 나열만 하는 걸로는 낭비가 심하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낭비를 최소화하는데 품이 덜 들어가는 느낌으로 여러분의 인간의 이기심이 다시금 발동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앱마다 화면을 구성을 할 때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자 하는 일종의 자유도의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 정리하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이 세 가지 버전 중에서는 가장 세밀한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에 포함되는 각각의 뷰들에 대한 위아래 왼쪽 오른쪽 규칙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지정을 해둘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동그라미 드래그 해가지고 했던 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는 어떤 뷰 하나에 대한 상하좌우 규칙을 각각 한 가지씩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친구의 윗면이 누구의 어느 면 기준으로 갈 것이냐, 배치할 것이냐를 서로 다르게 자유롭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의 아랫면 기준, 화면의 윗면 기준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드래그해서 어디다가 드랍하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이랑 프레임 레이아웃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래서 가로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을 다 지정을 해둔다라면, 그 다음에 그 친구의 크기가 적당히 작다라면 이제 그 친구가 차지하는 영역 이외에도 본인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본인이 차지하지는 않는 여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여백을 왼쪽에 얼마만큼 오른쪽에 얼마만큼 나뉘어서 놔둘 것이냐, 달리 말하면 본인이 위치할 수 있는 영역의 어느 정도 수준의
오도록 만들 것이냐를 여러분이 세세하게 바이어스로서 지정을 하는 게 가능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식바를 우리가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맨 왼쪽에 붙인다, 맨 오른쪽에 붙인다, 그 다음에 적당히 3분의 1 지점에 붙인다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세밀하게 지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프레임 레이아웃이나 리니어 레이아웃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이 바이어스를 지정한다. 그러니까 여백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이냐를 지정한다는 결국은 이 친구가 왼쪽 면은 어디서부터 오른쪽 면은 어디까지로 그 사이의 영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일종의 조건을 우리가 잡아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쓴다 하더라도 왼쪽 조건만 지정하면 그 친구는 바이어스를 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의미 관점에서 식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7주차 그거 프로젝트 띄워놨다라면 그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가로 바이어스는 지금 지정할 수 있지만 위아래 바이어스는 지정하는 식바가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현재는 위 조건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래로 어디까지 뻗어나갈 거냐와 같은 조건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걔는 무조건 화면 맨 위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형태로 배치될 거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마진을 지정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세밀하게 좀 더 많은 선택지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면서 우리가 지금 포함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뷰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친구라 봐주시면 돼요. 대신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그러한 조건을 직접 여러분 손으로 지정을 해둬야 됩니다. 우리가 .xml 파일에서 하는 것도 굳이 다이소에서 마우스를 사와야지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 정도로 여러분 노트북에 이 트랙패드인가 뭔가 그거를 쓰면 완전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세밀하게 눌렀다가 뗐다를 하나하나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빨간색 느낌표 뜨고 나중에 Shift F10 눌렀을 때 디자인 화면에서 보이던 것처럼 똑같이 보이지 않는다라든가 하는 오작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현대인들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고민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300년 전에 태어났다. 지금처럼 힘든 청년 시기를 보내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힘들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냐 등등 수많은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내가 지금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머리는 편하게 대신 몸이 고생하는 그런 느낌으로 인생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현대인은 워낙 하루하루 고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고르면 내가 나한테 이득이 오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지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뭐 가족을 꾸린다라든가 하면 동네 사람이랑 그냥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랑 그냥 계속 가는 거지 뭐 하면서 하하하면서 지내고 별 어려움 없이 하다가 물론 이제 그게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고민 자체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쓴다라는 건 여러분한테 자유도를 많은 선택지를 제공을 하지만 그것들 중에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골라야만 하도록 반쯤 강제성이 지금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권리에 대한 일종의 의무가 부여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세밀한 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되게 번잡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드래그 앤 드랍을 모든 버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지정돼 있는 규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적절한 내가 원하는 배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사람이 직접 손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 규칙을 지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친구는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이거 편하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친구들이라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리니어 레이아웃 친구가 세 개 중에선 가장 편한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아웃 안에 있는 각각의 뷰들이 우리가 추가하는 순서대로 .xml 파일의 컴포넌트 트리에서 보는 그 순서대로 내지는 add 뷰를 하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 내지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차곡차곡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로 버전, 세로 버전 두 가지가 존재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을 쓸 때는 다른 친구들이 지금 화면을 어느 정도 비율로 차지하고 있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add 뷰 하기만 하면 절대로 이전에 추가한 다른 친구들이랑 겹치지 않게 적절한 위치를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자동으로 마지막 추가한 친구보다 오른쪽, 마지막 추가한 친구보다 아래에 배치하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애들이 전부 다 안 겹친다라는 게 자동으로 보장된다 보시면 돼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물론 이제 하라면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그걸 수동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자유도가 있어서 두 개의 뷰가 서로 겹치도록 조건을 지정하는 것도 허용하지만 여러분이 안 겹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겹치도록 조건을 잘 지정하는 게 여러분의 책무라 보시면 됩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다른 뷰랑 겹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도록 막혀 있어요. 대신에 다른 뷰랑 안 겹치게 배치하는 게 목표다라면 그건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다라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대부분 상황에서는 우리는 방금 전 그 프레임 레이아웃처럼 버튼들이 막 서로 막 얼기절기 붙어가지고 겹쳐 있는 걸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현대인의 이기심에 대해서 가장 직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이아웃이라 우리 현대인 입장에선 가장 편한 친구라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이 규칙이 고정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그 규칙을 깰 수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뭔가 화면상 영역에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특정 부분만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껴 넣어가지고 여기만 왼쪽 오른쪽으로 스크롤하게 만든다라든가 같이 여러분 접근할 수도 있고 우리 뭐 카카오톡 친구 목록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화면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무지성으로 애드뷰 하다 보면 애들이 다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스크롤 뷰를 여러분이 필요하다라면 추가로 도입을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 내용물들 중에 일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는 사용자가 선택한 일부분만을 화면에 표시하도록 그런 서비스를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서 잘 만들어 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스크롤 뷰도 사실은 레이아웃의 일종이기는 합니다. 다른 뷰를 본인의 내용물로서 포함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으니까 뭐 그러려냐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프레임 레이아웃은 세 가지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친구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 옛날 컴퓨터들은 예를 들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꿈도 못 꿉니다. 그런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 프로그래머가 뭐를 골랐냐, 얘는 A를 고르고 얘는 B를 고르고 다른 애는 C를 골랐다. 그 많은 것들을 다 메모리 위에서 유지를 해야지 그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옛날 컴퓨터는 용량이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쉽지 않아요. 리니어 레이아웃조차도 쉽지가 않았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은 그런 뭔가 자동으로 해주는 서비스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가장 간단한 버전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예 수동으로 얘의 X좌표, Y좌표, 얘의 너비랑 높이를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친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안에 있는 각각의 뷰들에 대한 추가적인 규칙이 지정돼 있지도 않고 여러분이 추가로 지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친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는 우리가 새로운 버튼에 가로 세로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굳이 마진을 항상 적용을 해서 탑 마진, 레프트 마진을 다르게 가져감으로써 각각의 뷰들의 위치를 지정해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뷰를 레이아웃 안에 정확히 내가 원하는 좌표에다가 딱 갖다가 앉히는 거는 제일 쉽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그게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이전에 다른 뷰들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새로운 뷰의 탑 마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확히 50 곱하기 50, 50,50 위치에 새로운 버튼을 150 곱하기 150 크기로 지정하고 싶다. 배치를 하고 싶다라면 그때는 프레임 레이아웃을 쓰는 게 편할 겁니다. 뭐 간단한 게임을 만든다라든가 할 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점프하면 이 친구의 탑 마진을 조금씩 줄였다가 늘리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연출할 수 있다면 버튼이 띠용 하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느낌으로 얼마든지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 친구는 가장 간단한 형태, 미리 규칙 같은 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이 지정할 수도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각각의 뷰들을 안 겹치게 만들려면 그 모든 애들의 탑 마진, 레프트 마진, 너비 높이를 여러분이 직접 미리 고민을 해가지고 수동으로 잘 지정해 줘야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요약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세 개의 버튼을 배치를 해서 화면을 구성할 때를 생각해 보면 셋 다 컴포넌트 트리를 굳이 그림으로 그린다라면 이런 느낌으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리니어 레이아웃에 등등 각각 세 개의 뷰가 포함되어 있는 세 개의 버튼이 포함되어 있는 포함 관계로 우리가 그리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버튼 1을 먼저 add하고 BT2, BT3 순서대로 add를 했다 하더라도 그 추가하는 순서, 포함시키는 순서랑 전혀 상관없이 어떤 버튼 하나에 대한 가로 세로 조건을 자유롭게 지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BT2의 위치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런 느낌으로 배치를 한다면 저거의 왼쪽 동그라미, 위 동그라미를 여러분이 어떻게 가져갈 거냐, 가로 세로 조건을 어떻게 지정할 거냐를 다양한 선택지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면 기준으로 가져간다, 아니면 위에 있는 버튼 1 기준으로, 버튼 1의 아랫면 기준으로 가져간다, 내지는 아예 역행을 하는 느낌으로 나중에 추가될 BT3의 윗면 기준으로 가져간다와 같이 여러분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 적절한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서 지정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버튼 1, 2, 3가 이렇게 계단 느낌으로 배치되도록 구성을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반면 다른 친구들은 이런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BT2의 세로 위치를 지정한다 하면 무조건 BT1의 아랫면 기준으로만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위치는 무조건 화면 왼쪽 기준으로만 세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이니까 그러면 BT1의 아랫면 기준으로 요만큼 조그맣게만 떨어뜨리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화면 왼쪽 기준으로 얘는 두 번째 버튼이니까 아까보다는 레프트 마진을 좀 더 크게 넣어주면 되겠구나와 같이 여러분이 직접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서 구사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들 중에 한 가지만 지금 적용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레임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다른 버튼과의 규칙을, 조건을 지정하는 건 아예 막혀있기 때문에 무조건 화면 윗면 기준, 무조건 화면 왼쪽 기준과 같이 여러분이 이 친구의 세밀한 크기를 지정을 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이 많은 걸 다 할 수 있고 대신에 여러분이 하나를 골라야 돼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화면 위 기준으로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추가한 친구 기준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선 반대로 다른 뷰가 어디에 어떻게 있냐는 전혀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화면 위 기준, 화면 왼쪽 기준으로 여러분이 지정해야 된다 봐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직접 수동으로 다른 뷰에 대해서 지금 그 친구의 진짜 너비, 진짜 높이, 진짜 레프트 마진 같은 것들을 굳이 get 어쩌고 해가지고 찾아온 다음에 그걸 이제 여러분이 직접 수식으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 친구의 탑마진을 지정하면 되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원래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해줬던 걸 내가 직접 자바 코드를 써서 수동으로 좀 진행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프레임 레이아웃은 그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적어야지만 되도록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레이아웃이랑 뷰 사이의 포함 관계는 여기서 이제 레이아웃의 내용물은 다른 뷰다. 그 다음에 버튼의 내용물은 텍스트 어트리뷰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스트링 값 하나, 글자들을 내용물로 갖는 게 아니라 다른 뷰 내지는 뷰들을 내용물로 가질 수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버튼 하나에 텍스트 어트리뷰트 하나가 반드시 하나씩 포함되는 것처럼 레이아웃과 뷰들 사이의 포함 관계도 역시나 충분히 고정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정적이냐면 그게 .xml 파일로도 우리가 미리 적어둘 수 있을 만큼 고정적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봐봐요. 버튼이 두 개 있다. 그럼 각각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우리가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무조건. 어떤 뷰는 BT0라고 지정하고 어떤 뷰는 BT3라고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버튼들이 각각 자기만의 내용물을 갖는 거예요. 이건 일단 당연하다라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add view 해가지고 새로운 버튼을 프레임 레이아웃에 추가를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떤 뷰를 A라는 레이아웃에도 add view를 하고 B라는 레이아웃에도 add view를 호출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짰다면 오류를 냅니다. 어떤 뷰가 A라는 레이아웃에도 포함되고 B라는 레이아웃에도 포함되도록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여기서 A랑 B는 자 봐봐요. 지금 봐봐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버튼을 추가했잖아요. 우리 지금 컴포넌트 트리 여러분 7주차 거 눈으로 구경해보면 그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버튼은 프레임 레이아웃에도 포함되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도 포함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러나 프레임 레이아웃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이제 가족 그 있잖아요. 직계 가족 그 표라든가 그런 거 그릴 수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방금 봤던 트리 구조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직계 조상, 그러니까 한 단계 윗 조상 같은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허용됩니다. 근데 나랑 혈연 관계가 돼 있지 않은, 예를 들면 삼촌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이제 뭐 그 친가 외가 반대쪽에다가 내가 추가를 한다거나 하면 그거는 막는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충분히 고정돼 있도록 강제를 하도록 다루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들 사이의 관계는 방금 전 그 그림과 같은, 여러분 어쩌면 자료구조 수업에서 나왔을 수 있을 법한 트리 구조를 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버튼이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도 포함되고 그 밑에 깔려있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 레이아웃에도 포함되도록 구성을 하는 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xml 파일에서는 애초에 그걸 적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꺽쇠 열고 닫고 하는데 어떤 내용물을 다른 꺽쇠 A라는 꺽쇠 안에도 넣고 저 멀리 있는 또 다른 꺽쇠 안에도 적는 게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자바 코드로는 그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Find View by ID 열심히 한 다음에 어떤 버튼을 A 레이아웃에도 애드뷰하고 B 레이아웃에도 애드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실행하면 우리 앱 뒤에 있는 코드가 이걸 감지를 해서 포함 관계가 박살났다라는 걸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종료를, 강제 종료를 시키도록 그렇게 강제 데이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살짝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강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게도 마치 우리가 각각의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서로 다르게 지정하는 어떤 레이아웃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뷰를 조금 더 편하게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마련되어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남기고 싶은 건 뷰들 사이의 그 일종의 포함 관계, 부모 자식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관계가 지금 존재한다라는 사실 그 자체를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포함 관계 아래에서 우리가 어떤 뷰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배치하기 위해 어떤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걸 포함해서 다양한 어트리뷰트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실행 중인 앱의 화면 을 구성하는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우리 앱 뒤에서 어떤 데이터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벤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버튼 하나가 갑자기 저 지금 높이를 좀 더 키웠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 칩시다.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이에요. 버튼이 이렇게 세 함형제가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친구가 원래 맨 처음 들어올 때는 이 친구가 이 정도 높이만 가지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 다음 버튼의 시작 위치를 정할 때 여기서부터 너는 스타트해와 같이 지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친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성장을 했어요.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만큼 크기를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어트리뷰트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래에 있는 친구가 밀려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기준으로 배치되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뷰에 대한 어떤 숫자 하나를 바꿀 때 걔랑 관련해서 다른 숫자들, 이 밑에 있는 친구 위치, 이 밑에 있는 친구들 위치가 줄줄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도 역시나 우리가 앱 뒤에서는 이벤트의 형태로 마련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벤트를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위치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 리니어 레이아웃이니까 긴장하세요. 와 같이 뭔가를 호출하면 그거를 이벤트 핸들러 내용을 실행하면서 새로운 위치가 이거니까 다른 친구는 이렇게, 다른 친구는 이렇게와 같은 느낌으로 후속적인 작업을 그때 딱 한번 수행하도록 이벤트 그 코드 실행 흐름이 뒤에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람이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긴장한 다음에 뭔가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방금 전에 작성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과제 넘버원도 비슷한 느낌이죠. 저 사람의 씩바를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 앱 뒤에서는 살짝 긴장을 해서 예를 들면은 글자 색을 완전히 새로 바꿔준다라든가
글자 크기를 바꿔준다라든가 그런 후속적인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고르지 않은, 그러니까 실제로 어트리뷰트, 예를 들면 식바를 건드린다라는 건 궁극적으로 그 식바의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가 바뀌는 거잖아요. 원래 30이었는데 우리가 오른쪽으로 좀 당겨서 50으로 바꾼다. 그러면 30이라는 숫자가 50이라는 숫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 숫자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맨 아래에 있던 글자 친구, 예시 메시지 글자 친구의 색상이 변경된다라든가 그런 스노우볼이 굴러간다 봐주시면 돼요. 여기도 지금 확실히 스노우볼이 굴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인 이상 저런 모든 친구들이 겹치지 않게 나열돼 있어야 합니다. 디자이너가 그걸 희망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원래 맨 처음 들어가 있는 크기 그대로 세로 길이가 유지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얼마든지 크기를 늘린다든가 줄이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숫자가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다른 뷰들에 대한 다른 숫자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걸 처리하는 게 우리가 지금 그 아이스크림 어쩌고 앱이라든가 과제 넘버 안에서 우리가 직접 손으로 짰던 그 이벤트 핸들러들이랑 비슷한 느낌의 자바 코드가 아마 우리 앱 뒤에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복습입니다. 저 뒤에도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작업들을 남들이 미리 잘 해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렇긴 한데 조금만 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를 수 있게 해놨는지, 그걸 골랐을 때 내지는 원래 30 적어놓았던 걸 50으로 바꾼다든가 했을 때 어떤 추가적인 스노우볼이 굴러갈 수 있는지 살짝만 짚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만들어 본 버튼 누르면 버튼 하나 추가하는 앱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그 이벤트 핸들러 코드를 들고 와 봤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구경한 거니까 뭐 굳이 강조해서 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컴포넌트 트리라고 말할 수 있는 뷰들 사이의 관계, 지금 포함 관계가 구성되어 있는 그 트리에다가 새로운 버튼을 매다는 시점은 add view로 호출하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다가 bt랑 파람스를 동봉을 해가지고 포함 관계 새로 하나 구성해 주세요와 같이 요청하는 셈입니다. bt는 지금 새로 대롱대롱 매달려고 하는 그 뷰 인스턴스예요. 그 다음 파람스는 걔를 이런 식으로 매달아 주세요 하는 희망사항을 우리가 적어서 동봉을 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t랑 파람스 이 둘은 각각 new 어쩌고 해가지고 new 연산자를 곁들인 new 수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ew 수식을 계산을 해서 방금 전에 새로 만든 서로 독립적인 인스턴스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B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 봐왔던 그 버튼입니다. 새로운 버튼이에요. 물론 이제 .xml 파일에서 새로운 버튼 드래그해서 추가할 때랑 다르게 뭔가 스타일이 보라색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우중충한 회색으로 되도록, 그 다음에 네모, 그러니까 둥글둥글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네모 번듯하게 그렇게 스타일이 잡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클릭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 희망한다면 저 버튼에 대한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지정하는 것도 심지어 가능합니다. 우린 지금은 안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버튼을 추가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여러분이 새로 만들어서 new 해갖고 새로 만들어서 bt에다 담고 나중에 add view를 써서 포함 관계를 구성하도록 코드를 적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버튼에 한가운데다가 hi라고 두 글자를 적어서 사용자 눈에 전달하고 싶다라면 우리 이전에 본 것처럼 그냥 BT 한 다음에 점 찍어서 걔 내용물에 해당하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큰 따옴표 해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지정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에 비하면 이제 파람스 같은 경우는 새 버튼이랑 관련 있는 값들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새 버튼을 나중에 프레임 레이아웃에 추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버튼에 레이아웃 위에서의 위치 및 크기를 지정하기 위한 값들이 파람스 점 해가지고 담겨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비 높이 150, 150, 그 다음에 탑 마진, 레프트 마진 4개의 인트 형식 값을 써서 우리는 새로운 버튼의 프레임 레이아웃 상에서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짝 질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현재 목표는 새로운 버튼을 레이아웃에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4개의 숫자들을 굳이 bt.setWidth, bt.setHeight, bt.setTopMargin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파람스 인스턴스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동봉을 해가면서 애드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건 다른 동네는 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 동네라든가 우리 윈도우용
데스크탑 프로그램 만드는 동네에서는 요거를 서로 분리하지 않는 동네도 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동네는 요 두 개를 분리를 해가지고 각각 서로 다른 내용을 담은 다음에 나중에 걔네를 한꺼번에 모아서 애드뷰 호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을 나눠놓은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굳이 이런 식으로 번잡하게 뉴를 두 번 하도록 만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이제 곰곰이 정리를 해서 생각해 보면 텍스트 어트리뷰트랑 다르게 이 친구들은 버튼 본인은 몰라도 되는 값들이기 때문이에요. 괜찮아요? 버튼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건 달리 말하면 버튼 본인의 영역 안에 어떤 거를 어떤 느낌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줄 것이냐, 본인의 내용물과 관련한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숫자들 인트 값 4개는 전부 다 그 버튼한테 최종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맞기는 하지만 이 숫자들을 누가 고려해야 되냐, 달리 말하면 뭐 예를 들면 누구 중괄호 안에서 저 숫자들을 다뤄야 되냐, 누구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서 다뤄야 되냐를 생각한다면 레이아웃 쪽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레이아웃 쪽에서 이 친구 희망사항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그 이번 새로운 버튼의 화면상의 진짜 위치랑 크기, 진짜 들은 이번에는 몇 컴마 몇에 몇 곱하기 몇으로 하면 되겠네요 같이 그 사람이 레이아웃 쪽에서 결정해야 되는, 레이아웃 쪽에서 다뤄야 되는 숫자들이기 때문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레이아웃 입장에서는 본인의 버튼들이 각각 자기 영역 안에다가 헬로라고 출력할 건지 BT1이라고 출력할 건지는 1도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지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지들이 필요하다면 그 친구들을 두 줄에 걸쳐서 보여주든 아니면 아예 뭐 패딩을 너무 깊게 잡아가지고 안 보여주든 그건 내 알 바 아닌 겁니다. 근데 새로운 버튼을 내가 추가를 해야 되는, 걔네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걔네들에 대한 위치랑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위치랑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숫자들은 레이아웃 본인, 나한테 지금 중요한 숫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짜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희망사항을 적을 때 우리는 레이아웃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최소 크기를 갖고 싶어요. 저는 지금 네가 지금 나한테 줄 수 있는 거 다 주세요. 최대 크기를 갖고 싶어요와 같이 그런 희망사항도 적어서 올릴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트해 둔 두 인스턴스를 함께 사용해서 add 뷰를 호출함으로써 우리는 원하는 내용물을 갖는 버튼을 레이아웃 상에 원하는 크기와 위치로 배치를 해서 보여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포함 관계를 깔끔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진이랑 패딩 두 가지 우리 일단은 느낌이 달랐어요. 그 파란색 네모로 이 버튼이 차지하는 영역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디자인 화면에서 구경할 수 있었는데 마진을 40, 40 같은 느낌으로 지정했을 때랑 패딩을 그딴 식으로 지정했을 때 느낌이 조금 달랐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도 좀 더 심각하게 달라졌다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마진 영어로 마진입니다. 그래서 대상 뷰랑 그 상위 뷰 사이에서 쓰이는 어트리뷰트예요. 그 다음에 상위 뷰, 지금 같은 경우는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레이아웃이 그 나한테 지금 포함되려고 하는 뷰에 내지는 포함되어 있는 뷰의 위치랑 크기를 정할 때 마진만큼의 영역을 추가로 고려를 해서 여백을 둔 채로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는 왼쪽 요만큼 제외하고 남은 영역을 전체를 다 달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의 크기를 지정해 줄게와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뷰에 대한 마진 영역은 그 뷰의 것이 아닙니다. 레이아웃이 따로 빼둔 영역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뭐 방금 전에 우리 프레임 레이아웃 마진 지정했을 때 마진을 얼마나 크게 지정하는지랑 상관없이 버튼들의 크기는 일정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패딩 같은 경우는 그 방향이 반대입니다. 어떤 버튼에 대한 패딩을 지정한다는 건 그 버튼 본인과 걔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버튼의 경우에는 텍스트 어트리뷰트 사이에서 쓰는 어트리뷰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물로는 하위 뷰가 될 수도 있고 내지는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까지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걔네들이 전부 다 어떤 뷰의 내용물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뷰가 자 버튼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텍스트 어트리뷰트 6글자다. BUTTON이다. 그 6글자를 두 줄에 걸쳐서 보여줄 거냐
아니면 한가운데 어디서부터 얼마나 크기로 보여줄 거냐를 버튼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버튼 본인이 결정할 때는 내가 지금 차지하는 영역이 실제 영역이 얼마나 되냐, 그 다음에 텍스트 어트리뷰트 자체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 등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그 친구는 본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보여주기 위한 영역을 정할 때 본인한테 지정되어 있는 패딩을 제외하고 그 안쪽에다가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버튼에 대한 패딩 영역은 그 버튼 꺼내야라 물어보면 맞습니다. 다만 그 버튼 안에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절대 패딩 영역 안을 뚫고 나간다라든가 하진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극단적인 경우에는 패딩이 너무 커가지고 더 이상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보여줄 여유 공간이 없어서 보라색 버튼만 보이고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진이랑 패딩 둘 다 똑같이 그 디자인 화면에서 .xml 파일에서 물음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탑, 바텀, 그 다음에 스타트, 엔드 내지는 레프트, 라이트 따로따로 지정한다거나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하는 느낌 자체는 비슷해요. 결국은 인트값 4개 내지는 뭐 그런 식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정을 해뒀다 하더라도 걔를 누가 다루냐, 누가 중요하게 다루냐. 그래서 그 마진 영역, 패딩 영역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버튼의 것이냐, 그렇지 않냐 같은 것들이 달라진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면 이게 결국은 포함 관계상에서 위 방향으로 신경 쓰는 값이냐 아래 방향으로 신경 쓰는 값이냐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버튼에 대한 마진 영역은 그 버튼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버튼을 포함하는 레이아웃이 새로운 버튼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파람수에다 담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코드에서 보시면 어떤 버튼의 패딩 영역을 지정하는 건 걔가 버튼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텍스트 어트리뷰트 어떻게 보여줄 거냐 결정할 때 본인이 신경 써야 되는 값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거기서 BT 점을 하시면 셋 패딩이라는 게 진짜로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안드로이드 동네 같은 경우는 이 포함 관계의 윗부분이냐 아랫부분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서로 다른 인스턴스에 희망사항을 적어놓고 아니면 적절한 값을 적어놓고 나중에 모아서 애드 뷰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걸 좀 더 여러분이 편하게 눈으로 구경을 하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좀 더 부차적으로 얘기하면 봐봐요. 우리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도 결국은 뷰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레이아웃에 다른 레이아웃을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레이아웃은 하위 뷰들을 여러 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뷰는 저는 탑 마진, 레프트 마진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뷰는 저는 탑 마진은 맨 아래쪽으로 가고 싶어요. 레프트 마진은 완전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요. 와 같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나한테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애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마진 값들을 다 하나씩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지금 어떤 버튼에 대한 패딩 영역은 bt.set 패딩을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마진은 버튼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레이아웃한테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레이아웃.set 마진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레이아웃한테 중요한 값이라면 레이아웃에 점을 찍고 set 어쩌고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생각해봐요. 버튼에 텍스트 어트리뷰트 지정한다라든가 할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이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라든가 이제까지 우리가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어떤 뷰에 대해서 중요한 새로운 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뷰를 find 해온다든가 새로 만든 다음에 점 찍어가지고 set 어쩌고를 한 거예요. 근데 마진은 명확하게 레이아웃한테 중요한 값들인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layout.set 탑 마진 막 이딴 식으로 메소드 주식을 적지 않고 이상한 방식을 써서 별도의 파람스 인스턴스를 동봉해가지고 add 뷰를 호출하도록 강제를 해둔 겁니다. 그걸 심지어 각각의 버튼 추가할 때마다 새로운 파람스를 만들어가지고 추가하도록 우리가 구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둠으로써 레이아웃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각각의 뷰들 예를 들면 버튼들이 서로 다른 마진 값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버튼들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할 때 걔네들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희망사항들을 적용해 가면서
걔네들의 구체적인 위치랑 크기를 지정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위 방향으로 올라간다. 이 포함 관계는 어떤 친구 하나가 다른 친구 여러 개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중요한 데이터는 방금 본 것처럼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파람스 같은 걸 도입했다 봐주시면 돼요. 반면 이제 패딩 같은 경우는 어떤 버튼에 대한 패딩을 40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그 영역을 무조건 제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레이아웃에 대한 패딩을 40만큼 지정한다면 그 레이아웃에 포함되는 모든 뷰들의 일괄적으로 패딩 영역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생각해보면 자 보면 우리 아까 전에 그 프레임 레이아웃 생각해보면 그 프레임 레이아웃의 패딩 영역을 당연하다는 듯이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걔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뷰들, 모든 버튼들은 본인의 현재 포함 관계상 부모에 해당하는 프레임 레이아웃의 패딩 영역을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그랬듯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뷰들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40만큼 여유 공간을 지정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패딩 값은 하나의 뷰에 대해서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세팅하면 포함 관계상 하위에 있는 모든 애들한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아웃에 패딩을 부여하고 싶다면 그냥 레이아웃하고 점 찍고 셋 패딩을 하시면 됩니다. 마치 모든 버튼들에 대해서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bt.set 텍스트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대충 그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양한 인트 값들을, 다양한 숫자들을 어트리뷰트로서 지정할 수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 걸 어떻게 지정해놨냐에 따라서 확실히 그 다음에 이 레이아웃이 어떤 규칙에 따라서 본인한테 포함되어 있는 친구들의 위치랑 크기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앱 뒤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그때그때 적절한 만큼 다루고 새로운 값을 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벤트 핸들러 비슷한 작업들이 지금 섞여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 감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 않은, 우리가 직접 적지 않았던 매우 다양한 코드들이 앱 뒤에 얽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가 얼마든지 스노우볼이 굴러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고, 어떤 변화들은 우리가 직접 발동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들은 우리가 직접 연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세트에서는 우리가 수동으로 연결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 이 레이아웃에서 이제 우리가 그 포함 관계를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을 우리가 수동으로, 자 생각해봐, 리니어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안 겹치게 배치한다라는 서비스를 여러분이 원하면 손으로 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아마도 되게 번잡할 거기 때문에 미리 잘 짜둔 채로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다. 파레때에다 올려놨다라고 여러분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도 우리가 첫 번째 세트에서 수동으로 적었던 거랑 비슷한 데이터 흐름을 적당히 중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미리 잘 적어두셨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세트에서는 우리가 드디어 액티비티인가 뭔가 하는 거를 2개 이상을 써볼 겁니다. 그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떤 각각의 액티비티들마다 본인들만의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같은 경우는 본인들만의 코드 덩어리라든가 본인들만의 .xml 파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자가 예를 들면 로그인 버튼을 누른다든가 하면 로그인 성공 또는 실패 화면으로 넘어간다라든가, 아니면 현재 그 우리 채팅방 목록과 같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가 사용자가 그것들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면 그 채팅방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든가, 채팅방 자체의 화면으로 넘어간다라든가 같은, 그쪽에서도 뭔가 촉발을 하기 위한 순간이 올 것이고 이벤트가 발동하는 순간이 올 것이고 앱 뒤에 있는 무지막지한 코드들이 막 실행이 돼서 어떤 값들 막 바꾸고 새로운 화면을 띄우고 원래 화면을 살짝 뒤로 밀어놓고와 같은 추가적인 작업을 아마도 되게 많이 하게 되지 않겠냐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걔네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첫 번째 세트에서 다뤘던 결과적으로 가져와서 계산해서 다시 담는다와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들의 조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세트는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냥 드래그 한 다음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트는 우리가
진짜로 맘대로 하고 싶으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도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그걸 자바 코드로 구성한다라면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지정했었던 그 하나하나를 자바 코드로 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의 위 조건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정해야 된다. 엄청 복잡할 겁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걔는 이제 진짜로 여러분이 직접 수동으로 앱 뒤에서 해주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코드를 여러분이 직접 적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액티비티 넘어가면 우리 손을 떠난, 우리가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코드 짤 수 없는 그런 데이터 흐름들을 요구하게 될 거고, 뭐 당연히도 미리 잘 짜 두셨으니까 그것들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정도까지 여러분이 마지막 인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최종 목표인데 벌써 17분 남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쿨하게 그냥 영상으로 구경해 봅시다.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였냐면 레이아웃을 미리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레이아웃을 여러 장을 마련을 해 둘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방금 전 버튼 봤던 것처럼 버튼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한 버튼이 더 앞에 보였잖아요. 먼저 추가한 버튼들은 뒤에 깔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화면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여러 장을 만드는 건 일단은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에디트 텍스트 2개랑 버튼 하나 깔려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할 수 있고 로그인 버튼 마련돼 있는 그런 레이아웃을 보여주다가 저 사람이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뒤에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적절하냐. 적절한 경우에는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메시지가 적혀있는 로그인 성공 레이아웃을 보여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세요 같은 게 적혀있는 로그인에 실패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을 서로 다른 각각의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해서 상대방한테 보여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만약에 진행할 거면 마치 방금 전 버튼처럼 얘네들의 배경색을 불투명하게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 뒤에 있는 애들이 안 비쳐 보일 거니까요. 우리 아까 전에 그 반투명한 그림자 영역 계속 중첩돼가지고 새까매진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단계를 더 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아예 어떤 뷰에 대한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가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뷰를 화면상에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화면상에서 가릴 것이냐, 아니면 사실 얘는 세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건이라는 세 번째 선택지가 있어서 걔를 만약에 우리가 선택한다면 이 뷰가 이 레이아웃에 마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없는 셈 쳐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얘는 무슨 차이냐? 봐봐요. 아까 전 리니어 레이아웃 세 개를 생각해 봅시다. 리니어 레이아웃을 생각해 보면 얘네들은 안 겹치게 이렇게 배치하는 거잖아요. 각각의 버튼들을. 그랬을 때 이 가운데 버튼을 비지블로 놔둔다라면 이 버튼은 그냥 보라색으로 보일 겁니다. 우린 이제까지 이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건드리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가 비지블인 채로 우리 눈에 보였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어트리뷰트를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얘를 히든으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화면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얘는 여전히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각각의 내용물, 뷰들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할 때 영향을 줍니다. 비록 안 보이긴 하지만 얘의 높이를 감안해서 세 번째 버튼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을 해요. 히든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를 건으로 바꾼다면 그러면 얘가 아예 없는 셈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버튼은 두 번째 버튼을 없는 셈 치기 때문에 위쪽으로 끌려 올라오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과 관련해서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쓸 때 이제 그냥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그 포함 관계상에서 우리가 고려를 아예 안 하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고 그래서 레이아웃 세 개를 준비해 두는 거예요. 세 덩어리를.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만든 거긴 한데 지금 요 메인이라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있잖아요. 이 친구의 비지빌리티를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비지블, 비지블, 건 있으면 건을 하면 레이아웃 자체의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바꾸면 당연히 자 생각해봐요. 버튼을 안 보이게 만들면 버튼의 내용물도 다 안 보여요. 정상이잖아요. 어떤 레이아웃의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건드리면 걔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뷰들이 세트로 히든이 되거나 세트로 건이 되거나 하게 만드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면 전체 자체를 아예
없는 셈 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헬로 월드 느낌표가 안 보인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디자인 화면에서도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게 만드는 게 가능하니까 저 친구는 어떻게 도전을 하냐, 여기다가 예를 들면 뭐 할까요? 뭐 그냥 편하게 간다라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3개를 컨스테인트 레이아웃에 추가를 해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각각에다가 뭐 하나에다가 버튼을 넣어두고 다른 거 하나에다가는 에디 텍스트를 넣어두고, 지금은 일단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에다가는 뭐 체크박스 하나를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3개 중에 하나만 비지빌리티를 비지블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건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는 버튼 들어있고 하나는 에디 텍스트, 하나는 체크박스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디자인 화면에서도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만 살짝 고쳐둘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건으로 바꾸고 다른 친구를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비지블로 바꾸면 이제 이번에는 에디 텍스트가 담겨있는 두 번째 레이아웃을 펼쳐가지고 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3개의 레이아웃을 준비를 해두고 맨 처음에는 에디 텍스트 2개 있고 버튼 하나 있는 로그인 화면에 해당하는 레이아웃만 보여준 채로 스타트를 하다가 나중에 저 사람이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3개의 레이아웃들 중에 2개의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하나는 비지블 하나는 건으로 바꿈으로써 원래 보여주고 있었던 뷰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보이게 만들고 미리 준비해둔 로그인 성공 메시지가 담겨있는 레이아웃을 다시 보여주기 시작함으로써 사용자 눈에는 내 로그인 시도가 이제 결과가 나왔구나, 결과가 성공했구나 같은 식으로 화면이 넘어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지금 별표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아마 단순한 set visibility 같은 것만 해서 여러분 적용할 수 있을 거니까 구경해보고, 얘는 이제 여러분 나만의 앱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살짝 시도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거니까 우리 시험 보고 전후쯤 해서 살짝 구경해 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단 해두고 여기까지가 우리 수업 시험 범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분 남았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 오늘은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